자, 먼저 첫 번째 순서죠.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입주권 관련돼서 이게 지금 현금 청산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것들 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요. 또 유의사항까지 좀 짚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자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진행됐는데 현금 청산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권리 산정이라는 거를 좀 알고 좀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내가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긴 하는데 좀 요약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면요. 자, 요즘 신속통합기획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선정구역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물건을 취득을 하거나 뭐 등기 이전 등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원칙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은 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갖고 있는 지역이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이 지역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선정된다. 이번 달 시점으로 들어간다 하면 2022년도 1월 28일 기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거는 뭐 확답 그런 건 아닌데 이 선정 구역 같은 경우 기간은 또 나중에 또 유도리 있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22년 1월 28일 이후에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수통합 기획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6월 29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의 많이 들어왔던 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21일 날 기준이 잡혔고요. 2차 같은 경우는 21년도 12월 30일 기준이 잡혔습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21일 이후에 이제 새롭게 지어지거나 또는 뭐 신축 분양을 받거나 또는 신규 취득을 한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냐고 하셔서 뭐 투자를 안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2차 선정하면서 날짜를 또 12월 30일로 기준 잡았습니다. 자, 이게 또 나중에 또 뭐 3차, 4차 또 진행된다면 또 날짜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확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 일단은 기본적인 틀에서 이 현금 청산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좀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보면 공공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물건이 구조례에 들어가는 지역이냐 또는 신조례에 들어가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리자를 기준을 주겠다를 이야기를 했고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소유자라는 것을 또 분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존 권리자하고 신규 소유자 중에서 기존 권리자는 모두 다 이제 뭐 분양권이라는 우리 이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신규 소유자, 즉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 허가 중에서 전용 면적 59제곱 이상인 보유 경우에 1순위를 부여를 하겠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자,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물 중에서 59제곱 이하 미만, 59제곱 전용 면적 59제곱 미만일 때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 자, 그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LH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잡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까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 이상을 보유를 해야지 일단은 1순위가 가능하다는 거와 함께 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죠. 투기과열 지구 내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자하고 일반 당첨자가 당첨 기준일로 5년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 같은 경우 5년간 또
다른 지역 갖고 있으면 그 지역은 현금 청산 된다는 거 좀 내용 아실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이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게 나중에 뭐 주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울 내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 기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3월달 이전에 들어가야지만 이 무허가 건축물 기준이 잡힙니다. 자, 조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뭐 서울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전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고, 뭐 부산에 대한 조례가 있을 텐데, 자, 서울 및 뭐 수도권,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월 29일 이전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많지도 않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지만 날짜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하고요. 실제 지금도 투자 행위를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죠. 봐, 재개발 중에서 비주거 건축물, 자,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용산에 근생을 뭐 물건을 사서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근생을 사겠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하신 분들 보면요, 근생과 주택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근생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분양가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좀 적은 돈으로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아무래도 근생, 이 비주거용 건축물 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날짜가 2008년 7월 30일을 일단은 기준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근생 투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거를 꼭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7월 30일 전에 정비계획 위한 공고를 한 지역이나 또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위한 공고를 한 지역 중에서, 자,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건축물 대장 봤을 때 2008년 매개 7월 29일 날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때 주택으로 근생이지만 안에 화장실이나 주거용으로 이용한 흔적이 있다 하시면 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게 물론 확답이나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건립가액이 또는 가장 적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이 감정가가, 이 건립가가 가장 적은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4억 2천이 뭐 최저의 조합원 분양가다. 근데 건립가액이 근린생활시설, 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4억 2천보다 높았다. 그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자, 주거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거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막 신축 뭐 빌라 뭐 투자하시면서 근생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뭐 신규 뭐 2년 된 3년 된 근린생활시설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입주권 무조건 나온다, 뭐 안 나온다,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든 뭐 거기서 뭐 두루뭉실하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봐야지 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그냥 보시면 정확하게 이 안에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뭐 우리가 뭐 내피셜로 뭐 어디 좋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팩트로 체크하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서 근린생활시설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이 나오는데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투자하셔서 입주권을 좀 안전을 가져가시거나, 또는 현금 청산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 청산이지만 비록 금액을 적게, 초기 투자금 적게 투자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투자하시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명시하시고 해서 향후에 내가 투자를 정말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현금 청산 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실제 그런 상담들 받으실 때는 저한테 뭐 하소연하신 분들 많은데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명시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좀 재개발 투자, 좀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